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 과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만났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전 제작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KFC를 통해서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셨고요. 굳이 카운트를 하자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사전 제작 영상을 통한 방식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우리 수업은 어떤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정해진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전 제작 영상을 통한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애매한 점이 있으면은 가상대학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최대한 좀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한쪽 화면에 여러분들 온라인 출석부를 띄워놨어요. 온라인 출석부를 띄워놓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설명하듯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 게 사진을 봐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달라서 심지어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을 봐도 이 학생이 그 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사진이랑 좀 실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배경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현장감을 느끼시라고 지금 제 웹캠 영상을 오버레이로 넣었는데 이게 연습을 해보니까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제 화면이 컨텐츠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서 첫 슬라이드 표지에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요 화면은 제거하고 보이스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질적인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수업은 여러 가지 개념과 알고리즘들을 어, 하나하나 익히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처음부터 훅 들어가면은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약간의 일종의 웜업 정도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 오늘은 데이터 과학 개론,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오버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주제는 데이터 과학 오버뷰가 되겠고요.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knowledge, wisdo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네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데이터가 가치 있게 변해간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처음에 빅데이터를 접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3V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구분 자체가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공부를 이제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게 되면 분명 도메인마다 산업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죠. 이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수행하고 저 도메인에서는 저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은 도메인과 관계없이 산업과 관계없이 표준적으로 공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즉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고, 알려져 있는 지식에서 혹은 덜 알려져 있더라도 완전하지 않은 지식으로부터 뭔가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철학 시간에는 추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귀납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귀납법을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학습하는 단계, 러닝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도출한 규칙에 기반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추론, 인퍼런스 단계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추론을 낼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로 나타내고, 또 B, C, D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로 나타내서 누구 점수가 더 높은지를 봐서, 만약에 C가 제일 점수가 높다 그러면 얘는 C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래서 점수에 기반해서 추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스코어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살펴볼 건데, 주로 뭐 여러분들 많이 입학 상담하거나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파이썬 꼭 해야 되나요? 뭐 R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아니면 툴들, 그리고 코드조차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손쉽게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사전에 정의를 하는 그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만약에 뭐 어떤 그 쇼핑몰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분석이 무엇인지, 혹은 고객 불만 요인을 찾아달라고 누군가 부탁을 했다면 내가 또 찾아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분석이 무엇인지, 즉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과연 어떤 모델을 가지고 들어갈 건가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네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분석하고자 하는 타입에 따라서 디스크립티브, 다이어그노스틱, 프리딕티브, 프리스크립티브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립티브 기술 통계와 프리딕티브 이 두 가지로 많이 나누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관점을 추가해서 또 다이어그노스틱과 프리스크립티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타입에 대해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이라고 많이 쓰고 감독학습이라고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unsupervised,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고 비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방법론들을 알고 나서 얘가 슈퍼바이즈드였다, 언슈퍼바이즈드였다 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툴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접근하는 절차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많이 익숙할 것 같아요. 어소시에이션, 연관 분석,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 그리고 사실은 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인퍼런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살펴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체계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변수도 당연히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냥 도구로만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변수 선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연구의 과정 자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의 경우에는 문서 단위인지 문장 단위인지 단어 단위인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쇼핑몰 분석을 한다 그러면 고객 단위 분석을 할 건지 구매 단위 분석을 할 건지, 뭐 아니면은 상품의 경우도 대카테고리 기준으로 할 건지 상품명 기준으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의 그 레벨을 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타겟과 인풋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역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인풋들을 가지고 타겟을 예측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목적이 됩니다. 해서 타겟과 인풋을 잘 구분할 수 있고 이 변수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풋을 가지고 타겟을 예측할 거니까 타겟은 더 의미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타겟에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풋은 반대로 타겟의 값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값들이 변수로 사용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살펴볼 내용은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매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평가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정확도인데, 그 정확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고, 여러분이 많은 기준들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연구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만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오버피팅이라는 건데요. 오버피팅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이후의 사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도 점수가 높게 나오지만 얘를 일반화해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그 이슈를 오버피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했을 때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라는 걸 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확도가 50%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별로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총 10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런 문제에서 50%의 확률이 나왔다, 그럼 나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정확도가 뭐 70%가 나왔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거냐? 만약에 yes or no를 분류하는 건데 정확도가 70%가 나왔다,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선을 설정을 해놔야 우리가 만든 모델이 그거 기준선에 대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제로 DIKY 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DIKY까지 있지는 않았고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만 구분을 했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또 인포메이션과 나리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지혜, 위스덤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는 뭐고 정보는 뭐고 지식 지혜는 뭐고 네 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데이터로부터 점점점 가치 있는 것을 뽑아가는 밸류를 더 애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와 knowledge의 다르다. 그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다 정도를 아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의 중간 어디쯤에 정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정보로 볼 수도 있고 지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거고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지혜는 지식까지 뽑아내는 게 이제 어떤 패턴과 규칙을 찾아냈다라고 하면 그걸 적용을 어떤 시기에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이제 지혜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데이터는 관찰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엑셀이 됐건 오라클이 됐건 어떤 뭐 테이블 형태로 혹은 문서 형태로 그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는 고객 100명 각각의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이름도 있고 모든 필요한 소스들은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뭐 어떻게 세워야 돼? 뭐 어떤 고객한테 뭘 팔아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엑셀 자료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휙 던지면서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걸 보고 답을 찾겠어요? 그 안에 답이 있긴 있는데 그 자체가 답이 아니라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실마리가 이제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공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변수를 합치기도 하고 변수를 날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이가 숫자로 12살, 13살, 20살, 21살로 되어 있는 거를 뭐 10에서 18세, 19에서 25세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공을 할 때 아무 기준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가공을 할 때 뭔가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게 될 텐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게 결국엔 지식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의 예를 보면 50대 남성의 70%는 수성펜을 구매한다라는 지식을 패턴을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맨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그 DB에서 나온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50대의 남성은 70%가 수성펜을 구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휙 던져준 사람은 거보라고 이 안에 그 답이 다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요걸 찾아내는 게 능력이고 뭐 감이 좋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하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찾아내는데 아까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찾아낸 지식이 또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더 고급 지식을 찾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고객의 평균 나이 자체가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정보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라서 정보와 지식을 둘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눈다라기보다는 얘네는 계속 재사용해서 하이어리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만지는 쪽에 비중을 둔 사람들이라면 이 지식까지가 아마 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식을 전달을 하면 도메인에 있는 전문가에게 이 지식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패턴들 찾은 것들, 규칙의 집합을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50대 남성의 70%가 수성펜을 구매한다. 그래? 그러면 50대 남성에게는 수성펜을 추천해야 되겠군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대 남성이 왔는데 지금 고가의 만년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만년필을 살까? 저 만년필을 살까? 뭐 만년필 비싸잖아요. 글쎄요. 뭐 싼 거 얼마부터 있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짜리에서부터 뭐 2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있는데 50대는
수성펜이지 하고 가서 갑자기 수성펜을 권하면 어쩌면은 그분이 50대 남성이 아 맞다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사게 될 수 있겠지만 옆에서 사장님이 보고 있다가 화를 내겠죠. 자, 이거는 규칙을 적용한 거긴 한 거지만 바람직한 상황에서 적용한 건 아니라고 보고 이분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분이다. 이 영업사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하나를 구분한다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 지식을 잘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 굉장히 많죠. 뭐 매일 하나씩 새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빅데이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다 또 정의가 다르고요. 하지만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또 아카데미에서 다루어 온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보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예전에는 저도 뭐 몇 번 경험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떤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몇 건이냐, 몇 건 이상이어야 빅데이터고 혹은 몇 테라 이상이어야 빅데이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 몇 건 썼어요? 에이 그럼 빅데이터가 아니네 라는 그런 그 코멘트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빅데이터다 아니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기존의 방법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쿼리 혹은 기존에 고안된 데이터 마이닝 툴 뭐 이런 것들로는 뭔가 분석이 어려운 왜 분석이 어렵냐? 양이 커서 즉 데이터의 양 자체가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 뭐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하거나 할 때 보면 데이터를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데이터를 공개를 해도 그거를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받아서 저장하고 뭐 불러오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저장할 때도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불러올 때도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등등 데이터의 양 자체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처리해야 할 문제의 일부가 되면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빅데이터에 대한 그 유명한 3V가 이제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3V가 사실 서로 다 엮여 있죠. 서로 엮여 있으면서도 중요한 건 볼륨이겠죠, 볼륨. 그리고 왜 볼륨이 커졌냐? 벨로시티와 버라이어티 때문. 즉 빅데이터의 특성은 빅이고요. 그 빅이 볼륨을 나타내는 거고 왜 볼륨이 커졌냐?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가공되는 그런 속도가 생성되는 속도가 주로 이제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생성이 되자마자 이동해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기존에는 데이터라 하면 우리는 그 반듯한 정형 데이터 엑셀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네모 반듯한 정형 데이터 그리고 숫자 혹은 문자라고 해도 뭐 비정형 텍스트가 아니라 뭐 남성, 여성이라든가 A형, B형이라든가 문자로 돼 있지만 굉장히 구조화 수준이 높은 그런 데이터만을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등등을 모두 생성과 동시에 저장도 하고 유통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냐? 뭐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는 이미지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는 왜 버라이어티가 해당이 되지 않았냐면 모아봤자
분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수집과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하기 위해서 모으게 되고, 즉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게 되기 때문에 또 볼륨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즉 빠르게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볼륨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수요와 관심이 급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빠른 속도로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크게 기여하는 게 기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여러 개의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카메라에서도 데이터가 나오고, 또 RFID 리더 등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도 이것을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 이거를 어디 남한테 맡긴다든지 제공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꺼려졌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플랫폼 서비스도 다양해졌고요. 해서 생성과 동시에 한 곳으로 축적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빅데이터가 되겠죠. 내가 혼자 생성한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모아만 놓고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면 아무도 안 모았을 거고, 모았다고 해도 관심도 없었을 텐데, 모아놓은 걸 가지고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알고리즘들과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된다라는 거예요. 즉 일단 모으면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과 기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일단 모으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아마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CRISP, 크리스프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 CRISP는 산업 간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요 그림을 한번 그 요소를 같이 살펴보면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더더욱 강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인공지능과 딥러닝만 가지고 달려들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인공지능이 만병통치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데이터 분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비즈니스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그건 또 아니죠. 결국엔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파악한다, 혹은 데이터 관점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재정의한다, 혹은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라는 언어로 기술한다 등등. 핵심은 비즈니스도 이해하고 데이터도 이해를 해야 훨씬 더 고부가가치의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준비한다라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전혀 없었던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가공을 하고요. 전체 조사를 할지, 샘플링을 할지, 변수를 새로 만들지 말지 등등 많은 작업들, 데이터 전처리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후에
본격적인 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델링은 아까 인덱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어소시에이션이 필요할지,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할지, 클러스터링이 필요할지, 혹은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예측 분석인지 아니면 기술, 디스크립티브 분석인지 등등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게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모델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측 모델, 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좁은 의미로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로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은 예측 모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용어로 하면 어세스먼트, 이밸류에이션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뭔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죠? 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피드백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요 그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요 피드백입니다. 즉 결과까지 뽑아보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새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연구실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데, 주제를 잡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네, 대부분 저를 원망하죠. 저를 원망하게 되고, 네, 다시 해볼까라는 얘기를 제가 꺼내기도 어렵고 학생이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이 피드백 루프 자체가 프로세스의 일부라는 게 이 크리스프 DM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이다. 이 피드백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만약에 조금 수정한다면 좀 이 피드백 프로세스가 사실은 여기서 다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 있게 되고, 또 항상 여기로만 가는 건 또 아니고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복잡해서 그런데, 이 피드백 프로세스 자체는 거의 모든 단계, 요런 식으로 거의 모든 단계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찾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이밸류에이션을 끝나고 나서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단계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밸류에이션이 끝났잖아요. 그럼 평가가 끝나면은 우리가 만든 요 모델, 즉 모델과 평가한 거를 실제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탈 고객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이탈 고객 예측 모델을 통신사에 납품을 해서, 통신사에서는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곧 이탈을 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홍길동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온 요소들 전체가 어떤 특정한 산업에 국한된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마이닝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